귀신은 없어. 있어도 내가 다 이겨. 막 장난 좋아하고 막 그런 도깨비들도 있고, 맞아요. 혹은 복도깨비라고 복을 가져다주는 도깨비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수저나 뭐 젓가락에 도깨비가 붙는다.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기.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울은 거예요. 그런데 우봉건이 아직 살아있는 게 있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아기마저 총으로 살해합니다. 뱀처럼 막 길어. 바닥을. 오, 유연하시네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네, 전재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자, 오늘도 전재용 형사님 그리고 혜령님과 함께하는 괴담을 보다인데요. 두 분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글을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다듬어 드리니까 편하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권에서 이 터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집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다시피 그만큼 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터에 관한 일을 겪으신 제보자 Y씨의 이야기예요. 자,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부동산이 곧 권력인 우리나라에서 자조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건물주시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건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끝까지 우리 형사님의 재산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시는지. 네. 자, 이 Y씨가 바로 건물주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큰 건물을 통째로 모텔로 운영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 아버지의 배포는 뭔가 남달랐어요. 그 군대를 전역하고 한 2달 동안 이 Y씨가 빈둥빈둥 막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Y씨를 부르더니 야, 그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놀려면 제대로 놀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지하층의 키를 휙 던져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건물 지하층에 노래방이 운영 중이었는데 기존 주인이 노래방에 있던 시설들을 다 내버려두고 그대로 그만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도 있겠다. 놀려면 제대로 거기 가서 놀아라. 이랬던 거죠. 뭐 그쪽에는 뭐 술괴짝도 있고 하니까 야, 그 당시만 해도 코인 노래방이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Y씨에게는 눈 들어가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뭐 안면이 있다 싶으면 다 불러드렸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 괴짝으로 있던 술도 마시고 그리고 노래방 값이라고 가져온 안주들도 맛있게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란 게 매일매일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들도 그 노래방에 완전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뜸하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습관적으로 Y씨는 뭐 지하층으로 내려갔는데 같이 이렇게 놀 사람이라고는 얼마 전에 군대를 전역한 똑같이 시간이 남아도는 A씨였답니다. 자, 그날도 A씨와 Y씨가 만나서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특실룸을 제외한 나머지 불은 모두 껐습니다. 왜 껐냐고요? 이게 뭐 전기세를 아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친구들과 계속 노래방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취객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노래 한 곡 부르고 가겠다. 그래서 운영 안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특실 빼고는 모든 복도의 불도 끄고 모든 방의 불을 다 껐어요. 사실 그쯤이 되니까 이 Y씨도 A씨도 노래를 그렇게 부르진 않았대요. 그냥 편한 소파에 앉아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나면 노래 한 곡씩 하는 그 정도였고요. 자, 그때도 먼저 A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도 들어서 이제는 가사가 외워질 정도의 A씨의 18번 곡이었어요. 혹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란 곡 아세요? 네, 그 곡이었답니다. 네, 저는 압니다. 네, 처음부터. 네. 그렇게 Y씨는 멍하게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고 A씨는 막 열창을 하면서 클라이막스에 고음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야야야야야야야! 노래의 하이라이트 사이로 채찍질 같은 그런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난 소리가 아니라 무려 10초가량 이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A씨와 Y씨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만약에 그 특실이 아무리 지하라도 입구 쪽에 붙어 있었다면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단 거예요. 제일 안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가 아닌 그 앰프 쪽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마이크끼리 그 하울링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라기에는 정확한 사람의 목소리였고요.
그래서 둘 다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굳어있던 A씨가 그대로 뒤를 돌아서 Y한테 물어봤대요. 네가 그랬냐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몸은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래서 Y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다시 이번에는 반주도 없는 상태라서 더 또렷하게 들렸대요. 안 그래도 지하라서 주변에 소리가 없는데 전기도 거의 꺼둔 그 노래방 안을 그 소리가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10초간의 소리가 들려오고 Y씨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딱 나가려고 이제 문고리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A가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 상황이면 둘 다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노래방 책 있잖아요. 그걸 막 펼쳐서 넘기더래요. 아니 대체 이 상황에 무슨 노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A씨의 눈을 딱 쳐다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Y씨와 같이 놀란 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쳐다보니까 눈이 퀭하게 넋이 나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딱이라도 올려 붙여야겠다 하고 자세를 잡고 있는데 그때 이 A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게 들렸어요. 그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마귀는 없어. 있어도 내가 다 이겨. 이런 말을 거의 연불외듯이 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앰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이 친구는 넋이 나간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Y씨도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A는 리모컨으로 번호를 누르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쥐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무슨 구호라도 외치듯이 동작을 취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목도 가수도 몰랐지만 Y씨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찬송가였답니다. 정말 그 장면을 보는데 Y씨의 말로는 초현실적인 그런 광경이었대요. 그래서 그 꼴을 계속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도 빠져나가야겠다. 그래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문을 열었어요. 나라도 나가서 누구라도 불러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와, 이게 어둠의 두께? 그런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 어둡더래요. 그래서 거의 눈을 감듯이 실눈을 뜨고 뛰쳐나갔어요. 다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숨을 쫙 내쉬는데 바깥에서 맡은 공기를 마시니까 조금 전까지 안쪽에서 마셨던 공기는 마치 악취였던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이 A가 나오지 않더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나왔으니까 노래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Y가 바깥에서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죠. 근데 그 찬송과 반주가 끝나고도 10분이 지나도 이 A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Y가 다시 내려가기에는 너무 무섭더래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도 한 20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A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더라는 거죠. Y씨가 성질이 나서 막 쏘아붙였대요. 아니 넌 제정신이냐? 아무리 해병대 나왔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건 알겠지만 대체 그 상황에서 무슨 노래냐? 그런데 이 A가 아까 노래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멍한 표정을 하더니 똑같은 말을 해요. 귀신은 없어. 있어도 내가 다 이겨.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런데요, 미처 차단기를 내리지 못해서 다시 내려가야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친구의 태도가 도움이 됐답니다. 차단기를 꺼야 된다고 하니까 A가 먼저 앞장서더래요. 그래 하면서. 그래서 불이 나게 끄고 나오는데 Y씨는 뛰쳐나왔단 말이죠. 근데 A씨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 올라오더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건 없다. 소리를 잘못 들은 거다. 자기를 속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 뒤로는 노래방에 발도 들이지 못했어요. 공짜 노래방도 질린 참에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에 그 지하 노래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한 30, 4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기기며 집기며 여러 가지를 다 써도 된다는 말에 들어온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었던 한 3주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Y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Y씨와 A가 그 건물 옥탑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밤 시간대도 아니고 새벽 1시에 그 노래방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던 거죠. 아니 이 시간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건물이 오래돼서 전기라도 나갔을까? 그런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노래방 주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장님 여기 뭐 있죠? 단숨에 알아채겠더래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마냥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미안한 말이겠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건물 전체가 휘말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정도로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방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취객이 나가지 않고 남아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뭔가 이상하니까 빨리 내려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 그 순간 듣자마자 아 싶었대요. 그때 그거구나. 세입자는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Y는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죠. 근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이유가 A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주 용감하게 그런 행동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려고 A 쪽을 쳐다봤는데 이 녀석이 분명히 전화 통화를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마치 안 가겠다고 시위라도 하는 것 마냥요. 너무 기가 찰 노릇이죠. 좀 황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내려갔는데 이 노래방 주인이 손을 잡고 끌면서 빨리 좀 봐달라고 했대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고 확인을 했답니다. 근데 꼼꼼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훑듯이 그렇게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Y씨가 아니 무슨 귀신이냐 뭐 아무도 없지 않냐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이후로 그 노래방이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그 지하에서 운영하던 그 어떤 가게도 잘 돼서 나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방만큼은 아주 손님이 미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대체 그런 일이 있었던 곳에 어떻게 손님이 저렇게 들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이후로 잠깐 스치듯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도깨비 터처럼 힘이 센 터는 사람을 가린다고요. 그리고 기가 센 사람이 그 기운을 찍어 누르면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방 사장님은 채 2년도 되기 전에 가게를 확장해야 된다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들어온 사진 스튜디오는 지금까지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체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정말로 그 노래방 주인이 그 기운을 찍어 눌러서 털을 닦아놓은 걸까 궁금해진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혜령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중년의 남자 영가가 그 노래방 주인을 뭔가 감정적으로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도와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능성 있나요? 오, 그러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들었을 그래요? 때 귀신과의 로맨스 있나요? 있을까요? 도깨비토인데 도깨비는 뭐예요, 근데?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이죠. 도깨비도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요. 진짜 막 사람이지만 시우천왕처럼 시우천왕이 도깨비 신이거든요. 치유천왕이 뭐 하시는 분이시죠? 시우천왕 할아버지가 환인 들어보셨죠?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네네네. 거기서 환웅 할아버지의 14대 할아버지가 치우천왕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족보예요, 족보.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인의 몇 대 몇 대 몇 대, 환웅의 몇 대 몇 대 몇 대, 당군의 몇 대 몇 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웅의 족보 중에 14대 할아버지가 치우천왕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좀 대표하시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방대하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맥락을 잡아드리고 도깨비라고 해가지고 엄청 성스러운 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잡도깨비라고 해가지고 막 장난 좋아하고 막 그런 도깨비들도 있고 맞아요. 혹은 복도깨비라고 복을 가져다주는 도깨비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깨비 터는 자연적으로 도깨비 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대에 10년, 그 다음 대에 10년, 그 다음 대에 10년 3대가 거의 한 30년 이상 산 그 터가 도깨비 터가 될 수 있어요. 상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닦아야 되나요? 아니, 잘 닦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단은 살았다는 그 기운만으로도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3대 이상 산 터는 거기는 일단 도깨비 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3대가 살면 네. 3대가 살면은 도깨비 터가 될 수 있다. 묵히면 묵힐수록 도깨비들은 거기에 기운에 따라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 수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저나 뭐 젓가락에 도깨비가 붙는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막 빗자루. 아, 빗자루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오래된 물건에 네, 도깨비들이 둔갑한다라는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나 오래되게 묵으면 묵을수록 도깨비들은 거기에 잘 붙어요. 근데 그게 도깨비들이 또 어디서는 막 식탐이 많아가지고 도깨비가 밥을 안 챙겨줘가지고 막 거기에 땡깡을 놓고 뭐 안 되게 한다, 뭐 밥을 잘 챙겨주면 잘 불리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터에 이제 도깨비들이 형성이 되었으면은 그 터를 좀 잘 위해주고 그러면은 그 터에서 도깨비들이 부흥을 하게 도와줘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도깨비 터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막 나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기 쪼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게 있었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막 잘 대우해주는 집안이야. 막 사업운이 들어왔어. 저 사업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업에 운마지도 해. 막 그 터에 고사도 지내.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발복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알아서 따라붙어요. 저기 있으면 내가 잘 얻어먹고 잘 해주고 하니까 알아서 따라붙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도 잘 돼요. 이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발복을 시켜놓은 터는 도깨비가 흔적은 일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터를 좀 잘 위하면은 새끼를 쳐가지고 거기도 또 잘 돼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런 거를 이제 도깨비 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도깨비 터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대대로 이런 가업을 잇는 사람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는 가업을 엄청 오래 있잖아요. 아, 그쵸. 거기는 도깨비 터가 많아요. 아. 그런 거를 도깨비 터라고 합니다. 대대로 이어서. 명쾌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때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대한민국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였습니다. 때는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당시 27세 경찰관이었던 우범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범건이라는 순경이 단 8시간 만에 9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여기 사망자만 무려 56명, 부상자는 33명입니다. 이게 뭐 매체에 따라 사망자 통계가 약간씩 달라요. 다른 이유는 이 부상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사망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공식 통계는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일 범인에 의한 최대의 살인으로 한때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올랐다가 기네스북 측에서 이 기록 갱신을 위해서 또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해가지고 그때부터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록이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그때 77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테러가 있었어요. 기네스북에는 없지만 이 기록은 또 노르웨이 테러 사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남긴 충격은 아직도 여전히 크죠. 우범건이라는 이 사람은 학창 시절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성적은 하위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이 경찰관인 아버지가 우범건이 학창 시절에 돌아가셔요. 암으로. 가정도 어려워지고 이때부터 좀 이 우범건의 성격이 좀 약간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범건이 해병대에 입대해서 사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특등사수라고 그런 명칭도 받고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해서 제대 후에 경찰관이 됩니다. 경찰관 중에서도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백일경비단이라고 있어요. 경찰관 중에서도 좀 신체 건강하고 외모도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범건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황금기였죠. 경찰에서도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한 이 백일단의 경찰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범건이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주사가 엄청 심해서 술만 마시면 미친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습니다. 아마 호랑이는 이제 우범건의 그 범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주사로 인해서 청와대 백일 경비단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국류지서라는 곳으로 자청이 됩니다. 국류지서는 예전에는 이제 파출소 같은 곳을 이제 지서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국류 파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우범건이 이제 의령에서 정착을 하고 한 여성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게 주사가 심하니까 그 여성 집안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그 여성과 동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이기 때문에 이 동거 문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선도 많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우범건이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파리 한 마리가 우범건의 가슴에 딱 앉아요. 그걸 보던 그 동거녀가 파리를 잡기 위해서 탁 칩니다. 우범건의 가슴을. 근데 우범건이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딱 깨잖아요.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우범건이는 다시 지서로 갔습니다. 지서로 가서 또 술을 먹었어요. 엉망이었죠. 술을 먹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동거녀를 폭행을 합니다. 술 취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툼만 하다가 워낙 술버릇이 안 좋으니까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걸 또 말리니까 말리는 주변 사람들하고도 또 싸움을 벌여요. 근데 술에 취하고 이제 화가 이제 여기까지 났죠. 우범건이는 원래 성격도 포악한데 그래서 바로 무기고에 가서 예전에 이제 카빈 소총이라고 있어요. 카빈 소총 2자루하고 실탄 그리고 수리탄을 챙깁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사실 무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저희 경찰관서에서 절차가 굉장히 좀 나눠져 있고 복잡해서 총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를 챙긴 우범건이는 그냥 일단 지나가는 사람을 쏴요. 지나간 청년을 쏘고 시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총을 또 발사해서 여러 명을 이제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향한 곳이 우체국이었습니다.
왜 우체국으로 향했냐면 당시에 우봉건이 좀 좋게 생각해서 구애를 했던 박양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박양이 우봉건이 이제 구애를 했는데 그 여성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봉건이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 박양이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우체국에서 박양도 죽이고 예전에는 또 우체국에서 전화 연결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 같은 경우에 전화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 연결원이 있어서 우체국에서 그 전화 교환원들을 모두 다 사살을 하면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를 두절시킬 수 있는 거죠, 통신을.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전화 교환원 그리고 집배원을 살해를 합니다. 우봉건은 그 일대에 4개 마을이 있었는데 가서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가서 총으로 다 사살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무장공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총소리가 나도 그냥 무장공비 때문에 총을 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우봉건이 근무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무복을 입고 총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지금 공비 소탕 작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열어줬죠. 경찰이 무장공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열어주면 이제 총으로 사살을 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상갓집에 들어가서 3,000원의 조의금을 냅니다. 내고 거기서 차려주는 술을 먹고 또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또 주사를 부리기 시작해요. 주사를 부리다가 이 조문객들과 시비가 붙어요. 바로 또 총을 다 쏴버립니다. 총을 난사한 후 이제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기.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봉건이 아직 살아있는 게 있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아기마저 총으로 살해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쓰러져 있던 사람 중에서 살은 사람이 있어요. 기절해서 살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상갓집의 상주는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 총격으로 어머니, 자식들, 조카 이렇게 모두 다 사망을 해서 또 다시 장례를 여러 번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주분이 언어 장애를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옆에 있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울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봉건은 마지막까지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검거되기 직전에 한 민가에 침입해서 가족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살합니다. 그 폭발로 가족들도 같이 목숨을 잃었죠. 여기서 이제 우봉건의 살인을 대량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과는 구분됩니다. 연쇄살인범은 살인 자체를 즐깁니다. 살인의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살인을 한번 하고 또 한동안 이제 냉각기를 가져요. 이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살인을 하는데 이 대량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살해를 하죠. 그리고 대량 살인범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회나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는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봉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는 사실 거의 주목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병대와 경찰 생활 초반기에 좀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본인의 주사로 인해서 경비대에서 쫓겨나고 또 주사로 인해서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분노, 원한이 쌓였던 거죠. 그 원한과 분노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한번 폭발을 하니까 살인을 하게 된 거고 살인을 한 명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다 죽고 자기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량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국민들을 대량으로 살해한 사건으로서 경찰 역사상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또 사건 당시에 국유지서, 파출소장, 경찰관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아진 거죠. 물론 이 경찰관들은 다 구속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경찰관에 대한 임용 자격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요. 그리고 교육 훈련 제도도 전면 개편이 되고 가장 문제가 이제 무기 탄약을 저렇게 쉽게 불출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후에 이제 무기 탄약 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돼서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무기를 자기가 규정된 임무와 다 부합하게 충족이 됐을 때만 불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는 평상시에는 불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인간의 잔인성의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죠. 트리거 드라마 보셨어요? 트리거? 네. 그거 생각나는데 못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거 들으면서 지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총기가 해제가 돼버리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프 더 레코드로 지금도 그 경찰서나 파출소 가면 지금 뭐 지구대죠? 네. 지구대 가면 수류탄 있어요? 수류탄 없어요. 없죠? 일단 경찰서에서 집중 보관하고 저희는 있어요. 있어요? 예. 경찰서에 수류탄이 있어요? 예. 왜요? 간첩들이 오늘 대비해서 있죠. 처음 알았다.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점사 상담을 요청을 할 때는 물론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기네들의 상황이 굉장히 극한에 처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극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다리에 놓아져 있거나 인사냥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게 뭐죠? 인딸이라고 하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친척이 됐든 사촌이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 나 당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리가 나져서 있어가지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꼬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인딸이 나져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인인가요? 인? 네, 맞아요. 그리고 인사냥은 말 그대로 사냥? 네, 사람이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요절한다거나 자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줄초상이 나요.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여쭤봐요. 제가 손님한테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을 막 마시고 있다가 휘청휘청 하다가 사위가 이제 업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순간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머리가 깨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집을 살펴보면 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제, 아니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딸 다 이제 줄줄이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한 사람밖에 안 남잖아요. 전보러 오는 사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제가 진짜 못해도 50가정 이상은 봤어요.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극한에 처해져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단지에 벌전이 있어. 단지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제 무당이 되어가지고 단지를 모셨다던가 아니면 옛날에 신주단지라고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단지를 장롱에 넣으시고 이렇게 많이 비시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근데 그 신주단지를 깨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그걸 안 믿어서. 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거를 이제 믿어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내미는 그걸 안 믿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항아리를 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단지에 벌전이 들어와서 이제 인다리가 낮아든 인사냥이 낮아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주단지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들은 안 믿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정식적인 절차대로 태송이라는 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태송?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보내는 돌아가셔라라고 거, 하는 그래. 그런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30대 남자예요. 하는 일이 다 안 돼. 그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안 좋아요. 이 사람 얼굴 보자마자 그랬어요. 너네 집에 단지 깬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저 거예요. 아닌데요. 그래 쳐다보지 마세요. 누구야라고 했더니 네네. 처음에는 에?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에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깨셨대요. 산에다가. 그러한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단지 깬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퇴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야, 무당을 그만두는 것도 태송이라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아, 비슷한 건가요? 약간 택배를 어디 보내는 느낌입니다. 퇴송. 근데 사실 그것도 안 좋아요. 태송 조상님이 됐던 어떠한 기운을 모셔왔잖아요. 근데 난 이제 나 몰라라 나 귀찮아 그러니까, 죽겠어 맞아요. 하고 이제 되돌려 보내는 거니까. 아, 약간 줬다 뺏는 느낌? 네. 그리고 인사냥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축생의 벌전이 들어왔을 때. 글쎄. 그건 뭐죠? 축하면 가축? 가축. 그쵸. 아, 가축을 뭘 죽였거나 그런 거구나. 맞아. 옛날에는 개 많이 잡아 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허용이 되는 집안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깨끗하게 빌었던 집안들은 그런 누린 거 비린 거 웬만해서는 그 후손들도 조심을 하는 편이 좋은데 그런 걸 모르고 개를 막 때려 죽인다든지 뱀을 막 잡아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영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걔네 그 영들이 이 집안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닭은 괜찮아요, 닭. 닭령은 사실 본 적은 그쵸, 크게- 닭은 없는 것 같아요. 닭은 영은 어, 제가 접해본 적은 없지만 뱀령은 많이 접해봤어요. 뱀이 사람 몸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뱀에 동화돼가지고 막 뱀 흉내를 낸다거나 혀를 막 늘름늘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그 여성분이셨거든요. 몸을 계속 막 뱀에 꼴라 그러고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데 우와. 그렇게 빙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혀를 잡으면 알아요. 빙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혈이? 두 개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물결처럼 이렇게 뛰고 있는 중간중간에 틱, 틱,
틱 하고 솟아서 혈맥이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100% 빙이에요. 그럼 하나는 인간의 것이고 하나는 뱀의 것이네요. 그쵸. 하나는 영의 것인 거죠. 영. 뱀이든 귀신이든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태기를 하려고 하면은 뱀처럼 막 기어요. 바닥을. 오, 유연하시네요. 뱀처럼. 뱀처럼 걔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이 네. 그 텔레파시를 막 보낸단 말이에요. 텔레파시를 읽어보면 정말 막 처절하게 그 강아지 막 비명 소리 있잖아요. 그런 이거 뭐예요? 소리를 계속 개소리. 정말 그 사람이 빙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육성으로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해요. 와, 실제로 보면 정말 끔찍하겠네. 실제로 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축생의 벌전이 들어왔을 때도 이 영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사냥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죄받을 짓은 하지 말자. 네. 인사냥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는 건데 제일 미련한 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때 얘기를 해줬을 때 안 듣고 가시는 분들, 그냥 흘려서 들으신 분들, 분명히 후회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 여러 봤고요. 일단은 닭 위주로 해야겠네요. 닭 위주로. 축생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형사님 운동을 하시니까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니까 뭔가 저는 찔리셨나 닭을 많이 봐요. 먹어서 뭔가 좀 쉬지 잘못될까봐. 내가 잡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잡은 적 없으세요? 없죠. 혹시 혜령님 직접 귀신을 보신 썰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던 귀신은 홀딱 벗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겠다. 홀딱 벗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막 아유. 만지려고 네네네.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뭔가 범하려고 오시는 기운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령이 형. 네, 그 상태가 진짜 토악질 나올 정도로 너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귀신마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달라요. 이렇게 사람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 반투명하게 띠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귀신들은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뿌옇게. 네, 뿌옇게 형태는 보여요. 근데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귀신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더러워요? 발이 발이 없다. 네. 발이 없다. 발이 없어요. 바로 이제 발을 보면 되겠네요. 우리 귀신인가 아닌가 보면. 네, 진짜 발은 아예 캐스퍼인가? 제스퍼. 아, 그거 알죠? 이렇게 네. 보면 귀여운, 이렇게 귀여운, 맞아요. 꼬리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한 느낌처럼 발 부분은 싹 이렇게 없어요. 근데 블러 처리가 됐든 띠처럼 그냥 반투명이든 투명 인간처럼 보이든 그렇게 보여도 공통점은 발이 없다. 앞으로 이제 귀신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발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귀신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그러한 것들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신발 자체라는 개념도 없고 발 개념도 발이라는 없고 게 한 무릎 정도 얘기하는데 발목 정도. 발목에서 발 부분은 아예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저도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봤던 모든 귀신들은 그랬어요. 옆에서 누워있던 귀신이든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눈을 감아도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정말 무서운 게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을 때나 그 모습이 안 사라져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만 보면은 좀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랑 같이 보던 동생은 저랑 항상 귀신을 똑같이 봤어요. 봐요? 네. 모양도 똑같이. 네, 너랑 똑같이 보고 집에 있다가 어떤 남자아이가 공을 차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도 한날 언니 집에 어떤 남자아이가 공을 차고 놀고 다녀. 그걸 똑같이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나의 망상이 아니구나. 혼이라는 존재는 있구나라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깨닫고 온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오늘도 형사님과 우리 혜령님과 함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흥미로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